예, 오늘 원래 유로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받았는데요. 유로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우선은 세계 경제 위기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그 유로존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위기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죠.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저는 무역의 자유화,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일반화시키는 것으로 자본의 자유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역의 자유화와 자본의 자유화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가 달러 본위제라고 하는, 정확히는 1944년에 합의됐던 거지만 1973년부터 변동환율제로 넘어간, 그리고 1999년에 탄생했던 유로 단일 체제의 내적 결합과 맞물린 데 따른 전후 최대의 위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후라고 이야기 말씀드린 것은 대공황 다음이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가 우리한테 다가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달러 본위제라는 위기가 있고 유로존 위기가 있고, 그러나 어떤 이 두 개의 그 제도가 존재하고 구조가 존재하고 하나의 어떤 그 자본의 운동의 경향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것이 전개되면서 그 세계화의 위기가 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세계화의 한계 봉착인데요. 여기 이거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는데 뭐 어디 가서는 한계 봉착, 어디 가서는 파산, 말은 뭐 좀씩 그 대상을 따라서 조금씩 바꿉니다. 예, 바꾸는데 여기는 한계 봉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본의 자유와의 장단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기 써두었는데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의 위기는 표면적으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 제가 이 표를 그리는 것은 미국발 세계위기 자체가 흔히 금융위기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금융이 너무 커졌다든지 금융에 대한 감시 강화가 소홀했다든지 하는 분 분명히 진실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전에 금융이 그렇게 커지기 이전에 실물 부분에서의 소득의 양극화가 먼저 왔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는데요. 아까 앞장에 있어서 그 세계화가 전개되면서 세계화의 진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의 그 무한 안 쓰던 걸 쓰려니까 세계 시장의 무한 경제인데요. 그리고 금융산업의 과도한 발전, 그리고 금융이나 대기업에 대한 탈규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계 시장의 무한 경제, 이걸 이제 말씀을 좀 잘 드려야 되겠는데요. 전 세계적 범위에서 노동자들이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름 하에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다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국적 기업인데 저임금 국가로 기업을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도 초국적 기업들은 이제까지 임금은 자기 나라의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을 가지고 임금을 지불했는데 국경을 넘어서 가면서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최저임금의 곳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비용 절감을 위한 임금 억제를 하게 되고 이것의 결과이기도 한데 임시직 근로자가 증가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실업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소득 양극화가 진행되고요. 비용 절감의 노력들이 아웃소싱을 증가하게 되고 아웃소싱을 증가하게 되니까 임시직 근로자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근로자 간의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자본, 노동, 소득이 분배가 왜곡되는 것도 물론인데 지금의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근로자 간의, 노동자 간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산업의 과도한 발전인데요. 저임금 국가로 기업이 이전하는 것을
신자유주의자들은 그걸 대신 3차 산업을 발전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화됐던 나라에서 제조업을 밖으로 빼냈을 때 우리도 흔히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가는 것이 경제발전의 그 경로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 재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고용을 책임지던 것들을 금융, 서비스에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금융산업이 과도하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 또 이유는 나중에 금융산업 발전의 이유는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서 금융권에 비대한 이유가 급증했고요. 선진국가 제조업 경시풍조가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금융 대기업 탈규제 때문에 감세나 공기업의 민영화가 마치 일반적인 원리인 것처럼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제 외적인 걸로서 세계화의 기준 합의 난항, 불법 이민의 증가인데요. 이 문제는 좀 따로 한번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융 불안이 심화되고 격차가 커지고 금융 부분에서 그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것 때문에 근로 의욕이 감소되고 복지가 후퇴되고 공익성이 후퇴되게 됩니다. 공익성이 후퇴라는 것은 탈규제라든지 민영화 이런 것들이 갖는 속성이죠. 그리고 환경 파괴, 사회 갈등 심화, 정체성 혼란인데요. 이 전체가 어울려서 구매력의 약화를 가져옵니다. 구매력의 약화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유효 수요 부족인데요. 그러니까 또 막심을 전공하는 사람은 가소 소비로는 틀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 구매력의 약화가 오게 됩니다. 일단 구매력의 약화가 오니까 부채를 가지고 소비를 뒷받침해 드리게 됩니다. 그게 이른바 금융혁신인데요. 금융권이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을 대체하는 역할을 했지만 금융혁신을 통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었는데 이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산이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소비자 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대주는 금융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금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구매력을 빚을 통해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게 부족한 구매력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유동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유효 수요를 뒷받침하게 만들어줬던 거죠. 그 과정에서 금융업이 비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산에 뒷받침되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산 자체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때 자산 거품이 붕괴하게 되면은 담보로 잡아놓았던 은행의 위기가 오게 되고 오게 되니까 은행이 망하면 안 되니까 공적 자금을 투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재정 위기가 오게 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전체적인 불안과 함께 겹쳐 있다라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세계화의 전개가 파산으로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부터 해도 되거든요. 아니 여기부터. 많은 스티그리츠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금융이 너무 비대하게 됐고 감시 감독이 됐고 그런데 이거는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거죠. 자본가들의 대응이었다는 거죠. 수요가 떨어지는 데 대한 대응이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세계 자본의 자유와 등등에 의해서 양극화가 먼저 일어났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표만 이렇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위기다라고 하는 것, 어떤 체제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목표하는 바를 자기 체제가 실현시키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자기 본래 목표가 뭐 A인데 자기 메커니즘의 결과는 A가 아닌 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결국 미국이나 혹은 상위 계층들의 이익에 봉사하게 되는데 그들 스스로에도
그 위기를 가져다 주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확대됨과 함께 제조업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궤도국의 생산기지 이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유럽 사회당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도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깊은데요. 유럽의 노동자들의 그 지위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요. 그리고 금융 부분이 비대해지면서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소득이 양극화되었습니다. 그 선진국 그 신자유주의 이후에 과정에서 어디가 손해를 많이 봤나, 나라별로 봤을 때 국민 경제를 굳이 그렇게 비교해 본다면 이익 본 데는 중국이고 손해 본 데는 미국과 서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자기들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표인데요. 제조업이 이렇게 떨어지고 금융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금융 부분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소득 불균형이 심했다라는, 이건 OECD 보고서에서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게 새 전인가요? 새 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큰 경경은. 자, 이 급히 만들면서 구글에서 해서 뭐 큰 트렌드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예전에 그 경제학에서 중농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케네 뭐 이런 사람들. 그때는 농업에서만 가치가 생산된다고 했어요. 제조업도 모양만 바꾸는 거지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봤고, 고전파, 뭐 스미스, 노동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스까지는 이제 2차 산업까지 그러니까 가치가 창출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3차 산업이 생산하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제조업이 탈공업화된 나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금융권이 이제 그 돈만 이렇게 만지는 거 가지고 가치는 분명히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총이윤에서 금융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 높아지는 과정까지는 월스트리트가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했던 거죠. 근데 이와 함께 경제의 부채 정도가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구매력의 저하가 오는 것을 금융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전에는 어쨌든 자산을, 집을 이걸 담보로 맡기고 뭐 받아 쓴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만 되는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아주 다양한 게 집에 있는 자산들을 유동화시키는 것, 그 저량을 유량화시키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 경제의 부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가게는 부채로도 상당히 잘 살았던 거죠. 상당히 잘 살았던 거고, 그걸 중개해 주면서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선진경제의 금융경제의 심화를 보면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하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은행이 강하고 발전주의 모델을 택했던 데서는 그렇게 그 주식시장이 많이 발달한 건 아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영미 모델을 택했던 나라에서 금융화가 크게 심화됩니다. 영국, 미국, 그리고 스페인, 이런 아일랜드, 이런 것이 특히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요. 이미 내용은 설명되었는데 1980년대가 딱 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할 때는 그 정권적 차원에서는 대처의 집권, 레이건의 집권, 나카손의 집권 동시에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뒤에 뭐 보면 밑대라의 집권은 조금 뒤거든요. 결국 밑대라의 집권한 것도 똑같은 경향이 그대로 관철됐다. 이게 사이다항의 정책적인 실수 같은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뭐 국가에서 일했던 분이 임시직 문제는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는 임시직과 파트타임, 이것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는
불가피하다. 결국 자유무역에 반대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 부분에 있어 그 무역에 대해서 무역을 자연질서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범위에 넣어두어야 그 관련 산업에 있어의 고용 보호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일국적 차원에서 임시직과 파트타임이 왜 늘어날까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일국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세계화라는 것에 의해서 전개되어 왔던 것이죠.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임시직의 증가 추세는 서구 유럽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 통계고 저쪽엔 이제 그 OECD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임시직의 문제, 고용의 불안정 문제는 지극히 시스템상의 문제다. 어떤 정책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스템을 문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소득 양극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금융 아웃소싱 학대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가장 전형적으로 일어났던 게 앵글로 섹슨 모델이에요. 신자유주의를 이끌었던 나라들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이 세계의 두 개의 문제와 이제 얽히게 되는데요. 이제 달러 위기의 문제인데, 한 나라의 통화가 국제 통화가 되면 국제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제 화폐가 된 화폐를 발행하는 나라는 적자를 봐야 됩니다. 그건 또 거꾸로 말하면 돈을 찍어서 적자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44년에 다 아시겠지만 국제통화체제를 만들 때 미국의 와이트함과 그 영국의 케인즈안이 대립했는데 케인즈의 안은 국제적인 중립화폐를 만들자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이 거의 GDP의 50% 이상을 쥐고 있었고 세계의 금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달러 본위제를 만들었는데요. 그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뒤에 설명을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은 글로벌 불균형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적자국과 개도국을 중국, 동아시아 그리고 중동을 한편으로 하는 경상수지 불균형의 심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격차를 계속 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적자입니다. 생산하지 않고 돈만 찍어서 영원히 지속만 될 수가 있다면.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될 거라는 말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의 드골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을 터무니없는 특권을 미국에게 부여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세계 통화가 되는 그 자체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불균형이 있는데 이게 독일입니다. 유로존이 1999년에 생기는데 99년에 생기고 난 뒤부터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는 계속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됐습니다. 정원이는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게 유로 위기의 본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은 환율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환율이 조정이 돼가지고 이걸 없애줘야 되는데 환율을 조정할 수 없게 화폐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불균형이 그러니까 세계화의 과정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두 가지의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글로벌 불균형의 두 개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일단 수출국가를 한국으로 치죠. 대민무역에서 흑자를 실현합니다. 흑자를 실현하는데
수출 국가는 무역 흑자에서 외환 보유고로 삼죠. 외환 보유고로 삼아서 어디 투자하는가 하면 가장 안전자산이라는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채라는 게 돈을 빌려준다는 이야기 사실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 국채를 판매해서 예산 적자를 메꿉니다. 이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미국이 계속 하고 있는 건 국채의 계속적인 발행입니다. 국가 부채가 커지는 거죠. 그게 100%까지 왔는데요. 그게 이제 달러가 그럼 영원히 그게 지속될 수 있느냐? 돈만 주면 찍으면은 다 받아가지고 쓸 것인가? 언젠가는 신뢰성의 위기가 오게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30년 전에 그 학교에서 세미나하고 이럴 때도 쌍둥이 적자를 이야기했었는데 뭐 그때 말한 지가 지금 30년이 지나서 그 뜨겁다 말이죠. 근데 한 번에 2011년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2011년에 6일 동안 그 연속으로 주가가 3, 4%씩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 의회에서 미국 부채 한도를 정해버렸을 때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미국을 보면은 뭐 이건 보시면 알 테고요. 이게 2차 대전 때고 지금도 거의 우리가 곧 망한다고 막 세미나 할 때 이때였는데요.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미국의 적자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은 중국, 일본, 한국의 중동의 그 외환 보유고로 와 있습니다. 중국은 GDP 대비 5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17%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앞번에 자본의 자유화가 장단기로 이루어지면서 외환 보유고가 없으면 우리가 97년, 98년에 그 외환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자유화되면서 금융 불안을 자본이 자유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달러를 보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이 자유화되니까 미국은 대미 흑자를 실현하는데 수출 국가가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서 외환 보유고를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는 거죠. 이 필요성이 많아진 거죠. 금융시장을 안정을 위해서요. 로드리기라는 사람, 자본주의 세판짝인가를 썼던 사람 말로는 17% 정도 되면은 그 성장률 1% 정도를 까먹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생산적인데 넣지 않고 이자율도 별로 높지 않은 미국 국채에다 집어넣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흑자를 실현하고 수출 국가는 어떻게 하든지 달러를 모아놔야 갑자기 단기 자본이 나간다든지 했을 때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국채를 판매하면 잘 팔립니다. 아직까지. 이 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트리핀이 이미 지적했던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트리핀은 예일대 교수인데요. 달러 체제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체제라는 걸 지칭했습니다. 특정 단일 국가의 통화를 세계 기축단으로 사용하는 브레이큰 우주 체제의 내적 모순을 정확히 지적했는데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지의 적자를 내야 하고 적자는 기축 통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근데 이를 막고자 긴축을 사용하면 국제 유동성이 떨어져서 세계가 경제가 침체하는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식인가 하면은 자본이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자본, 장기 자본이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서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하다 보니까 미국의
상당히 더 생명력이 길어진 거죠. 국채를 팔아도 투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 좀 시장주의자들은 지금이 안정된 체제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 2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글로벌 불균형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제 이 문제인데, 경상수지를 적자를 본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온다는 겁니다. 자본수지가 흑자라는 이야기거든요. 빚이 증가하면 이자도 늘어나고 시간이 흐르면 빚이 쌓이는 속도는 계속 빨라지는데 어느 순간 더 빌려주지 않는 때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진실의 순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진실의 순간 한 3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이게 자꾸 안 오고 있단 말이죠. 안 오고 있는데, 그 자본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진실의 순간이 점점 더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골치 아픈 통화가 하나 더 있거든요. 유로라는 또 더 골치 아픈 통화가 있기 때문에 달러의 모순점은 지금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는 한 나라의 통화가 국제 통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메트릭 불균형한 그 체제라는 거죠. 한 나라는 터무니없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시니어러지라고 하는 게 화폐 발행 소득 이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국가는 화폐 발행 이득을 챙깁니다. 화폐 발행 이득은 여기 10,000원짜리가 여기 있으면 그 10,000원의 액면가와 이 10,000원을 만드는데 실제 들어간 비용 얼마나 들어갈까? 한 100원 들어갔잖아요. 그럼 10,000원과 100원 사이에 9,900원, 이게 시니어러지입니다. 화폐 주주 이익인데요. 이거는 국가가 가져가게 됩니다. 국가는 시니어러지를 독점하게 되죠. 세계적인 시니어러지를 미국이 다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미국은 터무니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나라들이 그 특권에 서서히 조금씩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는 뭐 하도 폭락을 안 하니까 별 설득력이 없는데, 이런 논리적인 이런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건 제가 LG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만들었는데요. 뭐 LG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보여줬던 겁니다. 그때 달러가 흔들거리고 있을 때고요. 그럼 유로존 문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유로가 왜 도입됐느냐 하는 것은 유럽 연방주의 운동의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조금 써놓긴 했는데 아주 검토를 잘 해봐야 되는 건데요. 1차 대전을 겪고 난 뒤에 많은 전쟁 방지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영구 평화 보장을 위해서요. 근데 또 2차 대전이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 레지스탕스를 중심으로 해서 왜 그렇게 많은 안전보장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대전에 이어서 또 2차 대전을 겪어야 되냐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데요. 공황이 경제적 민족주의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보고, 바로 그 경제적 민족주의가 극단화된 것이 나치즘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국민국가를 없애버리면 전쟁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중에도 유럽 합중국안을 제기하게 됩니다. 유럽 연방주의.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유럽 연방으로 가야 된다. 국민국가 단위로, 민족국가 단위로 있으니까 전쟁이 난다. 여기서 이 흐름에서 유럽의 통합 움직임이 시작되거든요.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전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위로는 연방을 하고 아래로는 지방자치를 한다. 그래서 단일한 민족국가의 힘이 결집되지 않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유럽 연방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유럽 연방 운동의 하나가 철강 석탄 공동체입니다. 철강 석탄 공동체는
명분사 운운은 다국적인 정부 간 기구가 아닙니다. 주권을 양도한다라고 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석탄 철강 공동체를 한 거 공동 관리를 하게 된 것은 석탄하고 철강만 하면 전쟁 준비를 못 하거든요. 탱크를 못 만들으니까 철강과 석탄에 대한 통제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에서 그 소련이 2천만이 죽고요. 이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 정확히 기억나는 건 2천만, 소련이 2천만이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는데요. 이 유럽 연방주의 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의 하나가 함부르크 포격인데, 그 드레스덴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이 10일간 폭격기로 함부르크를 10일간 공격하는데 재래식 폭탄으로 해서 폭탄을 사용해서 5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독일이 5만 명. 그때 받았던 유럽의 엘리트들의 충격이라는 것이 엄청났대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은 다시는 겪어야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평화의 의지는 좋은데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는데요. 아주 좋은 선의였는데 방책을 잘못했던 거죠. 이제 그 문제가 유로존의 위기, 유로존 때문에 전쟁이 날 위기가 처해 있는데요. 그럼 이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는 좀 뒷장에 따로 좀 모아놨거든요. 예, 유로존에 대한 약간의 보충 설명인데, 중국은 뭐 역사 문제에 대한 약간의 뭐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약간은 그래도 약간이지만 조금 긴데, 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럽 연방주의 운동의 기원은 레지스탕스의 이게 이탈리아고요. 그 통일 자유 유럽 선언 이런 것들이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민족 국가의 존재에 찾았고, 주도 세력은 왜 좌파냐? 레지스탕스가 대부분 좌파였거든요. 그 좌파와 전쟁 경험 세대를, 그러니까 지스카르 데스틴 같은 경우는 보수파이지만 전쟁 경험 세대고요. 그 국가 이때 이미 싸움은 있습니다. CIS처럼 그 카먼웰스로 가자는 사람들과 분리됩니다. 이 사람들은 페더럴리스트들은 미국처럼 가자라는 거였거든요. 주권을 없애야 된다고 봤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서둘러 나타나게 됐는가 하는 거는 그 독일 통일입니다. 독일의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유럽은 늘 독일 문제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독일은 중앙 유럽에 위치해 있죠. 예전에 냉전 시대 때 거기다 줄을 꺼놓으니까 독일이 중앙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한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8천만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오스트리아 치면 근 1억에 가까운, 여기가 통일이 되면 유럽이 전쟁이 났다는 거죠. 근데 냉전 체계가 와야 되는 과정에서 동서독이 통일의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오게 됐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전쟁에 모든 서유럽 사람들은 또 유럽이 비스마르크의 통일이 있고 난 뒤에 1차 대전이 일어났고, 그 뒤에 2차 대전도 일어났단 말이죠. 독일이 뭉쳐지고 하나가 되면은 꼭 사고를 친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통일인데, 독일 통일은 유럽의 다른 국가에게 새로운 위협의 등장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미테랑 대통령은 독일 통일을 승인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대처는 죽어도 안 된다고 했고, 근데 미국은 승인을 한다는 거였고요. 그때 소련이 중요한데, 소련은 자기 문제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코올 같은 경우는 이때가 아니면 통일을 못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동독이 무너졌기 때문에 흡수한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동서독 합회 통합인데요. 1대4 정도로 해야 될 걸 1대1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동독 주민을 싹 끌어당긴단 말이죠. 근데 미테랑의 입장은 뭔가 하면은 독일 통일은 더 큰 유럽 하에서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독일도 스스로 인정했던 건데요. 독일의 통일은 더 큰 유럽이라는
지붕 아래 그게 완성이 됐을 때 그 아래서 독일 통일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거였죠. 그 당시에 미테랑은 독일의 경제 부흥의 상징인 마르크화의 포기를 요구하게 되고요. 코얼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게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아직도 논쟁인데, 독일 통일에 의해서, 그러니까 철강 석탄 공동체를 만들어버리면 전쟁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화폐를 통일시켜버리고 경제를 하나로 만들어버리게 되어버리면 전쟁 준비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독일을 더 깊숙이 하나의 유럽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떨어뜨리고 나면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1990년에 통일이 되고 1992년 15개월 뒤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이 되고 1999년에 유럽 화폐 동맹이 일어나는데요. 그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정치적 요인 때문에 서둘러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 결함을 갖고 출발했다는 건데요. 그럼 제도적 결함은 어떤 것인가? 예. 이 이론적 검토는 우리가 경제학을 강단에서 배우게 되면은,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면 시장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뭐 경제학의 그 비주류, 요즘에 제도 경제학이나 행동 경제학이나 뭐 제도 경제학의 미시 정도가 행동 경제학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다양한 이제 대안적인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론적 전제를 검토해 보면요. 그 먼델이 최적 통화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이론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전제한 것은 노동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이 수급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 가격이나 임금의 경직성이 없어야 되고 노동자들이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일자리만 보고. 그럼 현실 경제의 특성을 보는 거죠. 우리 이거는 많이 들었습니다. 명목 임금이 하방 경직적이다. 실질 임금은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얼마 일어났는지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질 임금에 대해서 옮는데, 명목 임금은 지난달에 100원 받았는데 오늘 90원 준단 말이죠. 그거는 노동자들이 잘 용납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게 케인즈가 이야기한 건데,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의 경직성도 존재합니다. 그 가격의 경직성으로는요, 우리가 설렁탕을 좀 10,000원을 한다 쳤을 때 소고기 가격이 시장의 변동이 즉각적 반영이 안 됩니다. 즉각적 반응이 되면 메뉴판을 매일 바꿔야 됩니다. 매일 시간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그걸 메뉴 코스트라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보이는 소매제까지도 시장 상황을 즉각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00원에서 10,010원으로 올라가는 거 본 적 있으신지요? 10,000원이면 우리나라 가격상 12,000원으로 가든지 하지 11,000원도 잘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뭐 질문을 드리면 부조를 좀 해보셨을 텐데, 부조 40,000원 해보신 적, 20,000원 해보신 적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20,000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조를 60,000원 한다. 1, 3, 5, 10 아니면,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가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압력이 있어도 어느 쪽으로 붙을 것인가. 50,000원을 가지고 부조를 하는 걸로 계속 유지할 건가. 그걸 한번 벗어나면 그냥 100,000원 되는 겁니다. 그럼 가격도 그렇게 뛰는 거죠. 설렁탕 가격을 10,050원 해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13,000원 뜨든지 이게 뛰게 되는 거죠. 그 나라의 화폐 단위나 습관에 따라서, 뭐 중국은 잘 모릅니다. 중국은 팔을 좋아하니까 80,000원을 부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격 결정에서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설렁탕값 10,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고, 그리고 설렁탕값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가격은 기업이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상품의 시장 가격을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뒤에 경쟁이 붙게 되면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명목임금만 경직적인 게 아니라 이 가격이 경직적입니다. 그렇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동의 이동성의 강한 경직성인데 이건 스스로 일하는 노동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데요.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게 분명히 큰 장벽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이런데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리면 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또 거기 가서 똑같은 제도에 포섭되느냐 하면은 그렇게는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사 때문에도 나는 장남이라 제사 모셔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 못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노동의 이동성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것도 그 경직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계약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통이 이제 상대적으로 짧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멕시코의 석유 개발이 끝나고 나면 진짜 대이동을 합니다. 다른데 그 번성하는 대로. 근데 유럽은 그리스에 있는 사람이 핀란드로 갑자기 거기 일자리 있다는 것만 보고 떠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통화, 공동의 통화 정책을 그리고 사회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금만이 아니라 임금 정책, 사회보장 정책, 전통과 관행 여러 가지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 교과서에 대해서 배우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인 진공 상태거든요. 역사도 없고 사회적인 요인의 진공 상태인데 그런 걸로 모델화를 시켜가지고 저 큰 3억이 넘는 대륙의 화폐를 통합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론 믿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유럽 연방제의 운동으로 그렇게 가고 싶은데 독일이 등장했고 그것을 이게 뒤에 명분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본 주제니까. 미국도 연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럼 50개의 민족 국가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하면 스테이트 네이션인가? 민족 국가가. 네이션 스테이트인가? 에따가시형이니까 네이션 스테이트죠. 미국은 하나의 국민 국가입니다. 주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아이덴티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이라고 그러면 상상의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질성을 느끼는 그런 마음속의 무리들이 민족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50개 연방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근대의 과정에서 정체성을 같이 형성되었습니다. 하나의 역사적 과정. 그러니까 시민혁명이라고 그러죠. 그 미국 독립전쟁이 시민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대 시민혁명 하면은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전쟁을 했듯이 근대를 거칠 때 자기 나라를 만들 때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같이 형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리나가 허리케인이 와서 뉴올리언즈 지방을 강타했을 때 연방 재정을 가서 쓰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주 사람들이 그 돈이 라스베가스에서 더 많이 썼다더라 하고 불평은 하지만 주긴 줍니다. 그런데 핀란드 사람이 그리스에게 그 정도로는 해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왠가 하면 그 나라들은 아이덴티티가 유럽 시민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나라의 그러니까 거기는 28개의 국민국가 그리고 현재 28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스페인만 하더라도 한 2개 지역이 나가려고 그러죠. 사실은 국민국가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국민국가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같은 통화를 쓰려면은 경제가 이질적일 때는 그 중앙 차원에서 독자적인 징세권과 예산 집행권을 가진 재무부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신문에도 많이 나온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선거로 뽑혀야 됩니다. 관료를 파견해서 만드는 집단이 아니라 선거로 뽑혀야 그게 주권 재민의 원칙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재정통합은 조세, 재정운영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까닭에 구성들의 강한 정치적 연대를 필요로 하고 그 정치적 연대는 근대에 있어서는 국민국가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그래서 이 유럽 연방주의자들은 처음에 마스트리히트 조약할 때 유럽 시민권이라는 것만 처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우리는 작은 나라라서 들어가면 흡수되고 없어진다. 그래서 유럽 시민권과 자기 나라 시민권 2개를 인정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주권 이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유럽 시민권을 하나로 만들어서 유럽 연방을 하나의 그 정부로 하고자 했지만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 각 사회의 정체성을 깨부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타협적으로 출발하게 되고 유로존은 재무부 없이 확고한 또 중앙은행 없이 출발하게 된 거죠. 이런 예산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GRPD라고 그러는데 울산이 GRPD가 제일 높죠. 울산과 제일 낮은데 비교하면 우리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왜 한 나라가 유지되느냐? 중앙 예산이 많거든요. 중앙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 나라에서 평균 부의 지역 간 차이가 2배씩 난다 그러면 그 나라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재정 이전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시켰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떻게 그럼 위기가 나타나는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단일 통화를 도입하니까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는 환율이 없는 거죠. 없는데 원래 생각에는 인플레이션도 수렴을 해야 됩니다. 나라마다 다르게 존재하던 물가 수준도 합쳐져야 됩니다. 시장을 통합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국경의 벽은 높습니다. 물가 수준이 수렴을 하지 않는 거죠. 국가 수준이 수렴을 하지 않고 그 나라의 경기 순환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수렴하지 않게 된다면은 명목 환율은 없어졌는데 프랑스에서는 물가가 오르질 않았어요. 근데 스페인에서는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100원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페인에서는 100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실질 환율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환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프랑스에서는 독일이라죠. 독일에서는 물가가 오르지 않았고 스페인에서는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물가는 어디가 비싸겠습니까? 스페인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바에야 수입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나라들은. 그래서 처음에 시장 통합을 하니까 제일 먼저 통합이 됐던 데가 뭐 인터넷도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제일 먼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나 그리스는 돈을 싸게 빌려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싸게 빌려 오게 되고
싸게 빌려오게 되니까 경제 성장 정책을 펴게 됩니다. 경제 성장 정책을 펴니까 수요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재든. 그럼 물가가 오르는 거죠. 물가가 오르는데 원래 이 물가가 오르면 프랑스까지 다 올라가지고 이렇게 뭐 중간쯤에서 수렴해야 될 텐데 독일 이런 데는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싼 나라에서 수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심화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물가가 오르니까 이게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환율이 오르면 경쟁력이 강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질 실효 나눌 때는 방향이 다른데요. 올라가면은 그 경쟁력이 약화되는 건데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들의 실질 실효환율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많이 올라버리니까 우리나라 상품이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경쟁적이지 못하니까 물가가 안 오른 나라의 걸 수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를 보면요. 2002년에 그리스가 2002년에 들어오게 되는데 경상수지 적자가 뭐 이때도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리 크지는 않았거든요. 위기 직전에는 마이너스 14%까지 갑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흑자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뒤에 가서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은 적자가 있으면 흑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냐?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비교하는 건 안 나왔는데 두 개의 불균형을 말씀드릴 때 이건데 독일은 노동임금이 그렇게 상승도 하지 않았고 물가도 별로 오르지 않으니까 상품의 생산성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이쪽에서는 성장 정책을 펴니까 수요가 커지니까 물가는 올랐단 말이죠. 근데 제품은 별로 안 좋으니까 독일 걸 수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내에서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상수지 적자는 다른 데서 돈을 빌려와서 물건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하면은 계속 독일에 빚을 지면서 그 돈으로 독일 걸 사온 거죠. 그런데 보통 경우에는 이때 환율이 움직입니다. 스페인을 예를 든다면 스페인의 예전에는 스페인 리라였나? 그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떨어뜨릴 환율이 없습니다. 다시 뒤로 예. 이건데요. 화폐 자본시장은 근데 앞번에 설명한 건데 이게 국채 금리인데 국채 수익률인데 수익률도 많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떤 나라가 돈을 빌릴 때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하고 독일은 원래 이만큼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통합이 되니까 자본시장은 빨리 통합이 돼가지고 이건 김종철 동지가 이게 물어본 건데 뒤에서 보니까 국채를 똑같은 등급으로 유럽 중앙은행에서 등급을 쳐줬어요. 유럽 중앙은행이 같은 회원국이니까 국채의 위험 등급을 똑같이 쳐주니까 그 관행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줄어들어서 그 나라의 개별적인 리스크를 반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2008년 위기가 오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이 통합되지 않았다라는 것, 나라마다 경제 사정이 다르다라는 게
딱 드러나게 되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자 웬만큼 이자 줘가지고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사정에 오게 된 거죠. 이거는 좀 지난 건데 그리스는 싸게 빌려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수렴이 되니까 돈을 싸게 빌려 와가지고 올림픽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물가가 빨리 오르니까 다른 나라 걸 사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까지는 돈을 계속 빌려와서 사올 수 있었는데 미국 위기가 딱 터지자 경쟁력이 딱 드러나고 이제 위험한 데는 돈을 안 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의 그 금리는 또다시 높아지고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높아진 거죠. 그런데 환율이 동작하지 않으니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를 누린 거죠. 이 차이를 구제금융으로 조금씩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건데 이거는 유로 달러 환율인데요. 유로 달러 환율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유로존 내의 무역입니다. 역내 무역. 근데 역내 무역의 비중이 크죠. 역의 무역을 따져보면 나라마다 경쟁력이 다른데 환율은 하나가 옵니다. 그래서 1대 1.3일 때는 독일도 좀 힘들긴 하지만 버티거든요. 수출 경쟁력이요. BMW가 그래도 팔린단 말이죠. BMW가. 그런데 이 얘기에서는 프랑스도 경쟁력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1대 1.3이라는 것은 1유로가 1.3달러라고 하니까 그 유로화가 강할 때를 이야기한 거죠. 그럼 프랑스도 여기에 못 버티면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더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로존 내에서도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 나라들도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통합되지 않아서 경쟁력이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율은 딱 하나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들, 재벌기업들이 세 자리 숫자가 안 되면 죽는다고 금방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대표적으로 그리스는 관광객들이 가지 않습니다. 이스탄불로 많이 뺏겼습니다. 가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유로존의 결함이 이런 양상으로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부 유럽이 지금의 위기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복지 문제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거든요. 복지 문제만 제가 따로 찾아봤었는데 여기 실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리스나 이런 곳이 결코 유럽 평균을 넘지를 않았습니다. 평균을 넘지를 않았고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하고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기는 고개가 그냥 끄떡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유로존의 미래는 어떤가?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빚이 있다고 그랬을 때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은 이번 달에 제가 최소한 이자보다는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자보다 많이 벌어야 원금에 손을 댈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년이든 100년이든 갚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자보다 못 벌면 이게 더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이제 명목 경제 성장률인데 이자는 명목이니까 그 보통 경제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을 빼고 내거든요. 그러니까 명목 경제 성장률이 국채 이자율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국채 이자율보다는 높아야 원금을 깎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지난 거고 다른 걸 넣는다는 게 못 넣는데 이 성장률이 보면 이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이 성장률이 어디야? 그래서 지금 실질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하면 명목 성장률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리스는 디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 합해보면 마이너스잖아요. 이자는 마이너스가 없거든요. 이자가 마이너스가 유럽에 지금 딱 하나가 그러는데 이자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은행에서 돈 잘 빌려갔다가 돈을 자꾸 빌려간 사람한테 돈을 또 주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명목 경쟁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면 도저히 이거는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이 성장을 해야 기본적으로 갚을 수가 있는데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돼서 더 못 갖게 되는 거죠. 조금 예. 그래서 지금 자력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왜 그러면 유럽 요거는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은행 통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제는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많이 달라졌는데 그리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는 유로존의 문제 때문에 언젠가는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관계가 이렇게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의 그 위기가 전염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다시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예를 들었는데 택시나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많이 내니까 자동차를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자동차를 기차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족국가를 없앤다라는 것이 역사에 대한 도전인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 것을 엘리트들이 가르쳐서 계몽해서 민족으로부터 벗어나자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뭔가 하면은 민족국가를 없애면 전쟁이 안 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고가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건데 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투박하고 있으면 택시가 자꾸 사고 일으킨다고 전부 다 기차로 만들었는데 기차 칸칸이 다 엔진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다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유럽의 문제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쟁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연방주의로 나타났고 그 연방주의를 실현하는 걸로서 공동시장 그리고 공동화폐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독일이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자 서둘러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주권이 하나라면은 재무부를 구성해서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그 유럽연합으로 세금을 GDP에서 한 6%, 8% 이상 정도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쪽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 없이 지금 EU 연합의 예산은 1% 정도거든요.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근 20% 정도가 중앙 예산이기 때문에 턱없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했지만 시장이라는 게 거의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임금의 변화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이게 다 다르면 그때그때 환율이 조정돼야 되는데 환율이 조정이 안 되거든요. 환율이 조정이 안 되면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 변수를 조정해야 됩니다. 임금을 실제로 깎아야 됩니다. 그게 내적 절하라고 하는 건데요. 긴축 정책이 내적 절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약하려다가 일단 더 요약부터 하겠습니다. 시장을 통합하면은 하나의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란 말이죠. 그냥 빈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통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임금이 천천히 오르고 그리스 같은 데는 임금이 빨리 오르고 물가 상승률도 많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경상수지 적자는 돈을 다른 나라에서
빌려와서 물건을 사는 건데 경상주지 적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미국 위기가 오니까 더 이상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빌려줄 수 없으니까 가게는 돈을 못 갚지 않습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어디가 망하겠습니까? 은행이 망하는 거죠. 은행이 망하니까 은행을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재정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위기가 일어난 거거든요. 복지 지출이 많아진 게 아니라. 그거는 통계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건데 유럽 위기는 그런 식으로 온 겁니다. 시장을 통합했는데 법적으로만 통합되었지 실제 통합되지 않았고 경제 이질서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생산력이 낮은 나라가 경상수지 적자를 많이 빚게 되고 돈을 많이 빌려오게 되고 근데 더 이상 못 빌려오게 되니까 은행이 망하고 은행이 망하니까 재정이 망하고 이제 재정도 자기 재정을 다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빚이 쌓여버린 상태가 지금 디폴트로 다가가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런 나라의 사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해결책은 뭐가 있느냐? 해결책은 재정 통합하면 됩니다. 근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재정을 통합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만큼이나 그리스와 핀란드, 스웨덴과는 이질적입니다. 그리고 원래 출발할 때는 가톨릭 교황 아래 하나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들, 이런 종교 정체성까지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리스도교가 제일 먼저 보급된 데와 제일 늦게 보급된 데는 13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북유럽에 가면은 북유럽 국가는 덴마크나 이렇게 유로존에 안 들어온 나라들이 많아요. 거기는 자기들의 기원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거든요. 북부에 또 다른 신화가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결코 달이라는 이게 우리가 다른데 어떤 분이 걔네들은 다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서양 사람한테 우리 여기 와서 보면 너희들 다 비슷하지 않느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같은 한자도 쓰고 머리도 까맣고. 그러나 우리가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카탈로니아 지방이 스페인에서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스크 지역이 독립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유로 제일 대표적인 사태가 유고입니다. 유고는 원래 한 나라로 되어 있다가 지금 5개 나라로 깨졌는데 인종 청소가 일어나고 그런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연방주의자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유고 사태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느냐. 결국 나토가 가서 폭탄까지 퍼부었거든요. 그래서 재정통합이 불가능합니다. 재정통합을 하려고 하면 각국 선거에서 다 패합니다. 재정통합을 하려고 하면. 지금 극우파가 득세하는 것도 있고, 스페인은 어제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포데모스가 약진했는데요. 주목해야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실제로 임금을 깎으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스가 만약에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면은 그 새로운 화폐가 50% 정도 그 가치가 떨어질 거라 그러거든요. 그럼 세계적 차원에서 내가 그리스 노방자인데 100유로를 받고 있었는데 그게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면 세계 전체로 우리나라와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변동이 없었다고 본다면 임금이 반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반이 되는 거는 손쉽습니다. 그 나라 간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환율이 못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야 되냐면 국내 실질 분세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임금은 하방경직정이라고 그랬는데 임금을 100원, 100유로 하는 50유로로 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긴축 정책은 그리스를 가난하게 만들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쉬운가? 화폐를 움직이는 게 쉬운가? 화폐를 움직이기 훨씬 쉬운 거죠. 근데 화폐는 묶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재정통합 하나. 이 전쟁 납니다.
재정 통합을 했을 때 불복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 유로를 갖다 유지하면서 임금을 실제로 깎는 거. 50% 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스 국민들의 소득을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경쟁력을 회복할 때까지 다운을 시키는 겁니다. 환율을. 드라크마를 도입해서 드라크마 가치를 2분의 1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IMF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1대 800 정도로 1달러가 8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시중에서 1달러 2천까지 갔습니다. 1달러에서 1,500, 1,600 하면서 대외 경쟁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이제 위기에서는 벗어났단 말이죠. 물론 그때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대응했던 거는 좀 따로 봐야 되고 환율 정책만 이제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대 800이 1대 1600 됐다는 건 우리가 국제 기준으로 가면 가난해지기가 반보다 더 가난해지거든요. 그럼 그때 환율을 안 떨어뜨리면 100원 받는 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40원으로 받게 해야 되는 거죠. 어느 게 쉽습니까? 당연히 나가는 게 쉬운 거거든요. 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부딪힙니다. 계약서를 전부 다 유로로 써놨단 말이죠. 보험도 유로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국내 것은 국내 걸로 따지면 되는데 이 해외랑 그 돈 거래를 한 것이 이제 많은 법적 분쟁에 휩싸이게 될 것 같은데 그게 한 6%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국내에서는 원래 그 원칙이 있습니다. 통화 발행권이 그 화폐 단위를 발행국이 화폐 단위를 결정한다는 건데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보게 되겠지만 일단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나가야 됩니다. 예. 그리스가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나가야 하는 거죠. 고통은 짧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더 잃어버릴 것도 없거든요. 예, 아까 화폐를 바꾼다라고 말씀을 예. 그러면 환율이 조정이 되는 것이 되는 거고 새로 만들어진 제국이 예, 시장 경쟁에 맞지. 한 절반 정도나 절반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실물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로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보유해서 넘어가서 그게 지금 그게 지금 유럽 그리스 은행에서 자꾸 예금이 빠져가지고 독일 은행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 통제를 곧 실시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금액이 거의 바닥입니다. 계속 빼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 통제는 유럽 조약에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정은 지금 그런 사정에 있고 여기에 시리자당은 처음에 나가자 해서 부채 이름 말씀드린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개가 있는데 뭐겠습니까? 갚는 법. 안 갚는 법. 부채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안 갚으면 됩니다.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시리자당이 했던 게 긴축에서 벗어나자라는 거하고 채무에 대한 그 총괄적인 재조정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 지지를 받았던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 사회당이 끝까지 유럽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걸 고집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만약 그리스 사람이라면 거기에는 반대할 것 같고요. 나가야 된다는데 그 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고통스럽고 나가려고 했을 때도 엄청난 혼란이 오는데 나갔을 때는 멀리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희망이 안 보입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재정 통합을 할 수도 없고 임금을 실제 그리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디폴트가 안 나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디폴트가
안 나기 위해서 지금 실업이 25%나 가 있는 거거든요. 청년 실업이 50%가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로를 지키기 위해서 고용, 임금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가야 된다. 만일 한국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인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포데모스나 시리자당이 지지를 받는 건, 근데 문제는 또 급진 좌파니까 얼마나 급진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프론트 나시오날, 그러니까 내셔널 프론트라고 국민전선 같은 곳이 20% 이상의 지지를 받습니다. 결국 전쟁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 좀 뭐 극우와 극자를 똑같이 보고 싶지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만은, 오히려 극우가 준동하게 되는, 민족주의가 더 부활하게 되는 일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전쟁을 막겠다고 했지만 잘못된 설계가 더 큰 비극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뒤에 것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전망, 뭐 유럽 경제,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됐고, 아베노믹스하고 그만 말씀드리면요. 뭐 내용을 말씀은 안 드리더라고요. 아베노믹스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일 감정 때문에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인데, 디플레이션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물가가 떨어지면 정말 좋겠다 싶은데,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계속 늦추게 됩니다. 땅값이 떨어지는데 땅을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떨어질 때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소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순환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버블 붕괴 이후에 물가가 하락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은 예상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실물 부분이 어떤 충격 때문인데, 다음 달에 물가가 인상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리 쓸 것 같죠. 이번 달에 물가가 올라갑니다. 다음 달에 내려갈 것 같다. 물가가 하락을 예상하면 이번 달에 지출을 줄이죠. 이번 달에 물가가 하락하는 거죠. 그럼 아베노믹스는 뭔가 하면은 이런 심리 구조에 강한 충격을 주는 거와 같이 통화 정책을 펴는 겁니다. 통화 정책도 실제적 효과도 있지만은 이는 심리 구조에 강한 충격을 주는 거고, 그것이 일본의 우경화하고 저는 결합돼 있다. 아베의 우경화 노선들, 다시 한번 일본 사람들을 묶고 세우려고 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갖고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는 FDI라고 이야기하는 거 안 하겠다 그러거든요. 불러들이겠다 그러거든요. 글로벌 불균형에서 적자를 내야 되는 미국이 재산업화 한다는 것은 이 시스템에서 막지가 않습니다. 그래 버리면 세계 경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체계에서도 벗어나야 되는데, 그리 되면 저는 먼저 뭔가 중국이 제일 힘들어집니다. 수출 주도로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수출 주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재산업화를 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도 내수 중심으로 돌아서야 되고, 내수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돌아서야 되고, 중국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전환이 과연 잘 될 수 있는가? 그 전환이 잘못됐을 때는 저기도 한 번에 샥이 올 수는 있다. 뭐 어제 신문에 이렇게 누가 크게 뻥을 쳤던데, 그렇게 뭐 크게 뻥 친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도 지금 이제까지 30년 이상을 발전해온 시스템과는 달리 발전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계가 먼저, 예전에는 한국이 먼저 흔들리고 세계 뭐 이렇게 했는지, 뭐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건데, 이제 세계 경제 동향에 이런 선진국 수요가 위축되고, 이게 제일 큰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는 안에서는 금융시장의 교란, 뭐 신흥개도국이 이것 때문에 부진한 거죠. 그러면 한국 경제는 성장률 둔화하는 거고,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정도로. 근데 워낙 절상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상대적으로 또 괜찮습니다. 그 국가 부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오는 것도 문제거든요. 저는 장기간의 자본을 통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나가는 걸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나가겠습니까? 들어왔기 때문이죠. 들어오는 것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럼 다 막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죠. 정책적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금융시장 결혼이고 좀 저는 이제 LG에 일한 적이 있는데 LG랑 GS랑 이렇게 분리할 때 LG는 세계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LG가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대외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마찬가지고 디프레이션 가능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의 파장인데 이제 뭐 결정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향성이 전처되고 있으니까 보다 좀 적극적인 개입 정책이 필요한 거죠. 하다 정도로 일단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는데 이 정도에서 일단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모시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말씀해 주시고 한 30분 정도 궁금한 거 좀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부터 그리스가 이제 탈퇴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사실은 그 재정 통합을 유럽이 해서 한 나라처럼 되지 않는 한 사실은 탈퇴하는 게 그나마 희망일 것 같아요. 한 2, 3년 고생하고 다시 이제 해야 되는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리스가 전체 유럽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한 2% 정도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스 탈퇴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가 탈퇴하면은 스페인이 이제 그 다음 선수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스페인이 탈퇴하면 또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니까. 스페인이 탈퇴하면 10.9% 정도 되거든요. 아. 탈퇴하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그리스 탈퇴는 뭐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뭐 유럽 연합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뭘 준비하고 있는 건지 뭐. 지금 제가 좀 이걸 그림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요. 이 사적 은행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거든요. 차익.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거든요. 여기에 요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면 ECB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EFSF라고 금융지원 기관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스 국채를 지금 공적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 기관이 가지고 있다가 떼이면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결국은 납세자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당장은 차압으로 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2,200억 되던 것이 줄어서 390억 정도로 줄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제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이제 금융적인 연관 부분마다 방어벽을 쳐놨다라는 건데 전형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전염돼가지고 병 걸리는 데가 아니고 크기도 병을 앓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리스가 충격을 주면 그것이 빨리 이게 나타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없던 병이 터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로 결함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프랑스도 힘듭니다. 프랑스는 원래 내수 중심적인 경제거든요. 독일은 우리나라 같이 중상적이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 지금 수출 주도형 경제란 말이죠. 프랑스도 죽을 맛인 거죠. 독일이 시장 장악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원래 통합이 되려고 하면 경제 발전의 모델까지도 맡아야 됩니다. GDP, 인플레이션 수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산업이 다각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봐야 되는데 사실은 화폐는 그 나라 주권이고 주권 단위로 하나씩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뭐 상품 화폐로서의 가치 그 부분도 아주 결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국가 단위에서의 법정 통화는 그러니까 하나씩 있는 것들이 가장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모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료에는 반대로 적혀 있긴 한데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상 그 연말기에는 예, 예. 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유럽은 양자 완화를 쭉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유로화 그 통화 가치가 낮아져서 아까 그 자료에 설명해 주는 거 그 표에 그 균형안을 설명하신 표에서 네. 그리스나 포르투갈, 이탈리아나 이런 데에서도 경쟁력을 회복할 만한 수준으로 혹시 그 환율이 낮아질 가능성 없는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 그리스 계속 협상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뭐 어디가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혹시 그리스가 탈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안 봐도, 예, 아까 이제 그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말씀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유로존 출발할 때 경상수지 흑자를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자고 했거든요. 그럼 뭔 말인가 하면 0.8이라고 생각하죠. 그리스와 포르투갈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면은 독일은 이만큼 이익을 보고 그리스는 요만큼 이익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요만큼만 독일 혼자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의 격차가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환율에 도움을 받는 것이 똑같은 만큼을 이익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에 BMW 우리도 많이 끌고 다니는데 그게 더 싸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더 판매량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유로존 출발할 때 각국의 경상수지를 공유하자라는 거거든요. 그 재정통합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이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60% 국가부채 GDP 대비 60, 재정적자 30%, 그 정도만 합의하고 출발했던 거고, 그리고 그 재정 비율은 정확히 작은 정부라고 하는 그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근거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작은 정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로 하려고 했던 거고요. 결국 유럽의 좌파들이 결국 경제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근린 궁핍화라고 그러죠. 환율을 다운시켜가지고 경쟁하게 되고 뒤에 블락화를 시킨단 말이죠. 2차 대전 직전에요. 그게 결국 전쟁으로 갔다라는 건데, 보호무역주의가 전쟁으로 갔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보호무역주의를 없애는 것, 자유로운 무역을 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자본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것, 경제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평화를 가져온다 그랬는데, 그거는 대공황에 대한 오해인데, 공황의 결과로서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공황의 충격을 맞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취한 것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빠지게 되는 보호무역주의로 갔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황의 문제를 자본주의 무정부성에서 찾지 않고 경제적 민족주의에서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그 자유무역과 자본의 자유와 신자유적 논리를 사회당이 수용하게 됩니다. 네, 저는 그리고 유로존이 지극히 신자유주의 모델에 의해서 짜졌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왜 프랑스의 사회당이 신자유주의와 타협하게 되는가. 그래서 결국 유로존은 해서는 안 되는 타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독일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스가 혹시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다. 예, 그거는 전망이 그리스 안 하면은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뭐 컨티전시 플랜은 다 짜놓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안 짠다는 말이 안 되고. 근데 독일에게 제일 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무역 흑자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사라진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리스에 대해서 요즘 뭐 협상하거나 보면 잘해지지 않는데 그러면 나라는 얘기 그리스만 한정 있다는 그리스 하나는 괜찮죠. 그리스 하나는 괜찮은데 이제 그리스는 지금 경상도 흑자가 하도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리스가 지금 1.6%라고 나오던데 그 전체 근데 2.2%였거든요. 그려놓은 거 아까 있었는데 지금 4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75%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7년에 비해가지고. GDP 규모, 그러니까 유럽에서 차지하는 게.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독일이 돈을 떼게 되는 것보다 독일이 그러면은 그 경상수지 흑자를 대부분 한 경상수지 흑자 60% 정도를 영 내에서 누려왔거든요. 그리스 하나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저렇게 긴축을 하고 또 결국 나가게 된다면은 독일의 발전 모델도 위협받게 되죠. 그게 그나마 그 돈을 대주면서 지금 구조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의 위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유럽 나라 유로존 체제가 점점 하나의 일국가 뭐 연방제처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게 타협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나 동북아로 이제 환원을 시켜서 보면 블록화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북한 이제 5개의 나라, 뭐 다자, 박인주든 뭐 이런 나라들이 블록화 지금 추세가 이제 뭐 블록 경제라든가 뭐 국가가 다자가 뭐 FTA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블록 경제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 체제하고 경제 체제가 유기적으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파열구가 나는데 그러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 어떤 그런 관계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유럽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는데 그 각각의 국민 경제가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상호 협력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통합이냐? 우리 통합이 그 협력의 방법이라고만 유럽을 보면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쌍무적으로 아니면 뭐 다각자 간에 우리가 각 영역별로 뭐 우리는 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경제 영역 외에도 정치, 경제, 외교, 뭐 안보, 문화, 뭐 예술 뭐 많은 거 아닙니까? 거기마다 다 이런 정책을 우리가 견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제 영역도 영역별로 어떤 정책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정책에 맞게 쌍무적인 협정을 맺어 나가는 것 그런 식의 그 협력으로도 협력이 진정한 그 국가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식이지 무차별적으로 국경을 없애버리는 것이 즉 통합이 진보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합을 진보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그 북한이 그 아시아개발은행에 이제 참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유럽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가 이런 협의기구를 통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류와 협력, 이런 발전, 동반 성장을 이제 만들어낼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안보적인 측면, 정치 이념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그다음 또 남북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그 아시아개발은행 체제가 그 유럽은행이라든가 이런 그 유로존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뭐 이런 유럽은 중앙은행이 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화폐 발행도 하고 이 중앙은행이 되려고 했는 거고 지금 중국이 주도하는 것은 IMF 같은 거 하나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성격이 다른 거죠. 우리 지금도 ADB 아시아개발은행 있고 AI 지금 말씀하신 AI 그 뭐죠? 아시아 인프라 그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프라 개발에 대한 협력 그리고 자본이 없는 나라의 자본을 뭐 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고 22하고는 다른 거죠.
예. 예전에 IBRD라고 국제개발보험은 IBRD 월드뱅크 역할과 비슷하다고할까요? IMF와 비슷한 거고요. 그거하고는 지금 유럽 통합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말씀드리는 게 관계의 진보, 관계의 개선이 이꼴 통합은 아니다. 각 영역에서 일정한 똑같은 국경을 조금씩 없애 나가는 것이 꼭 진보의 길이냐? 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대등한 주권적인 대등성 속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 그것이 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세계에서 세계적인 친선이나 협력을 도모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때 이제 유럽 통합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한동안 논의에는 세계정부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세계정부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저는 한때 유행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세계화에 영향을 받은 유행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주권 재민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권 재민의 원칙이 관철되는 정부를 세계적 차원에서 형성할 수 있느냐. 뭐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이견도 많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국내적에 대해서 국민이 다 참가해서 누가 장난을 뭐 쳤을 수도 있지만 주권이 관철되는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국민국가 단위에서 주권 재민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권적 단위에서의 민주화가 우선이고 민주적 통제 하에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여건에 맞게 협력, 각 영역별로 협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관계 개선의 방식이지 각 영역에 관계없이 이게 국경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그 그리스가 탈퇴를 하든 그렇지 않든 이게 그리스 위기가 유럽 내부에서 그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는 그게 통제가 가능하니까 독일도 그걸 감당할 걸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그리스도 이 협상 결과가 유럽 중앙은행이나 이런 것하고 협상 결과가 어떻든 간에 어차피 자기가 이렇게 갈 건데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지금 이제 일단은 전 세계적인 이야기로 해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그 콘트라티브 사이클도 배우고 뭐 그 경제학 책에 그런 것도 나오고 했거든요. 거기 저는 콘트라티브 사이클이 요즘에 와서 관심이 갔는데 부채가 청산이 되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장기 불황인가 하면 아까 좀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부채가 많기 때문에 저축을 해야 돼요. 소비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대공황이 다시 올라서게 됐던 것들은 채권자, 채무자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공황 때 채권, 채무밖에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소비만 하고 다 빚을 갚아야 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성장을 이끌어가는 수요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때는 국가가 해주면 되는데 모든 국가가 지금 또 재정위기 상황에 있다는 거죠. 한 번의 단절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얼마나 깊은 단절일지. 제 생각에는 그리스가 하나가 그것도 자기 혼란을 분명히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방식으로서의 과거 청산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 이제 충격을 주겠죠.
근데 그리스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만 문제인가 보면은 뭐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시스템 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좀 우울할 정도로 그 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스의 그 탈퇴를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까 그 이제 그리스 부채 규모에서 네,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저기 사적인 은행들이 뭐 빌려준 거를 국가가 국가가 안 하고 이미 다 국가.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퍼지는 걸 막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 중국 여쭤봐도 될까요? 네. 중국이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패권을 다투는 뭐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은데 중국의 위안화가 뭐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로 간다는 거는 뭐 오랜 시간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역에서 이 공동통화로 좀 기능할 가능성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화 체제는 무체계의 체제인데 브레튼 우주 체제가 합의한 건 73년에 끝이 나버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국제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는 없습니다. 단지 그 나라의 경제력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한 국가의 경제 영역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그 나라의 경제력이 제일 강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는 고등학교 배울 때 이런 시가 있었는데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추임수장이라고. 그러니까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는 낙엽처럼 쓸모없는 거다. 나뒹구는 거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어떤 통화를 발행했을 때 그 통화가 통용될 수 있는 어떤 주권에 의해서 통용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가 그 화폐의 신뢰성을 보장해주고 있고 그것이 국제화폐로 통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 본위 제도라기보다는 무체계인데 합의 없는 무체계의 제도인데 미국이 힘이 제일 센 거죠. 그리고 또 예전에 브레튼 우주 체제 때 금달러 본위 제도를 할 때 만들어 놓던 인프라가 있는 거죠. 네트워크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를 한번 장악한 데는 계속 그 규모의 경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 지금 사실 유로도 기축통화와 그 외환 보유고 이런 데 있어서 그 달러를 뛰어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유럽 합중국을 만들어서 미 합중국을 이겨보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거고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나은 제국주의가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또 유럽 합중국에 대한 지지도 그 마음속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유로가 많이 흔들리면서 달러의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로가 제대로 됐다면 달러의 위기는 더 빨리 닥쳤을 수가 있는데 이제 유로 자기가 더 급한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력이 커지는 것만큼 이제 할 거고 상하이 커뮤니티인가요? 우리나라도 위안화 결제를 그 중국이랑 뭐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딜레마는 있죠. 그 달러 자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또 중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자기들의 그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50% 정도에서 GDP의 50% 정도에서 한 70%가 달러로 되어 있는데 그 달러 가치 폭락도 뭐 그렇게 그리고 중국은 자기들이 버티는데 문제의식 1년이고 패권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항상 1등 미국을 물러야겠다는 게 행동의 1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G2로 불리는 것도 좀 싫어하거든요. 괜히 책임을 한번 본다고. 일단은 자기들 나름의 발전 모델을 완성하고 정착시키는 것이고요. 지금은 정확히 옛날에 우리 박정희 모델 따라 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모델이 그러니까 달러 본위제 체제가 일본을 부흥시켜줬고 대만 한국의 최종 소비지가 되어주면서 경제 성장을 도와줬던 거거든요. 냉전의 안쪽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인데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을 올라서게 해주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여유가 없는 거죠. 배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다시 산업화를 해야 되는 절박한 처지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빚을 청산해야 되는데 참 이럴 때는 국가기업이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장 청산을 해버리는 게 새 출발에 낫지 않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결국은 가계부채가 은행부채되고 은행부채가 재정부채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콘트라트 사이클이 장기 파동인데 그게 대체로 부채 움직임 가지고 이렇게 하던 거라서 제가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있는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면 지금부터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되게 온건한데요. 유로 문제만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잘 나가느냐가 문제지 나가는 거는 정해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물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도 있고 이 구조적 요인인 거잖아요, 실은. 그러면 이 구조적 요인이 해결되기 전에는 그 세계 경제 문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구조적일 텐데, 여튼 지금 최경환 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도 그 진보 정당이나 이런데 분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대안 전략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제 큰 틀도 있어야 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에 대해서도 논평을 해내고 대안적인 걸 이야기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경환 씨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소득주도 성장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임금을 올리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알고 한 건지 인기 순발음인지 그런가 하면 아베도 올리자고 그러지 금융천도 올리자고 하니까 하는 건지 저는 그 생각에 좀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은행 금리 문제는 내리는 데 대해서 동결하는 데서 반대하는데 저는 뭐 우리도 양적 완화까지 독할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양적 완화는 왜 하는가 하면요. 금리가 0%가 되면 금리를 내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부터 양적 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국채를 사는 거죠. 직접 국채를 사면 국채 가격이 오르잖아요. 금리는 가격의 역수거든요. 쉽게 한번 이렇게 맞춰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0%가 되어버리면 금융시장을, 그러니까 통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금리 조정으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포인트 하한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당연한 건데, 그리 됐을 때 더 통화를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사와가지고 국채를 사오면 사올 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화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상 기준금리가 그게 벌써 위기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공황 직전에도 제로 포인트까지 가는데. 근데 양적 완화가 미국도 보면은 은행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메커니즘 모르겠는데 은행을 통해서 채권을 사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2차 시장에도 사고 발행 시장에도 사는데 2차 시장에서 2차 시장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주는 거죠. 은행 대출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2차 유통 시장에서 그래 특별히 회사채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회사채 금리를 낮추려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나 회사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공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국채를 사가지고 하면은 정부가 이걸 뿌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국채를 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사가지고 돈을 이제 정부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갖고 재정정책을 펴는 거죠. 그거 갖고 재정.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한 거, 미국이 그렇게 했나요? 미국의 양적 완화는 네. 앞에 발행을 해가지고 정부에 준 건가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2차 시장. 2차 시장만 한 거예요. 예, 발행 시장이 아니라. 어떤 데는 발행 시장에 사는 것은 금지돼 있죠. 그게 대세 마니테이제이션 때 현금화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일본 1933년에 중앙은행이 직접 사버렸거든요. 그 국채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직접 사가지고 그 대공황을 별로 안 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나라는 참 중요한 겁니다. 발권력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발권력을 상실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그리스 은행이 돈을 다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을 정도인데 한꺼번에 다 안 오니까 지금 겨우 이제 하는데 그 자본을 합충해야 되는데 돈을 찍어낼 수만 있으면 자기 나라 돈이면 자본을 찍어내서 합충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함부로 자기들이 찍을 수 없는 화폐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로저는 그 영국의 외무장관이 말했는데 집단적 우둔함은 역사적 기념비라고 그랬거든요. 영어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어쩌다 저런 걸 만들었는지. 이건 B12글입니다. 그러면은 디플레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일정하게 거품 형성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한 부양책이 필요하다. 예. 금리도 더 내려야 되고 재정도 더 풀고 그런 특히나 부동산 부양 같은 경우는 좀 진보 진영으로서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재정을 그렇게 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복지 정책이 훌륭한 그 재정 확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부동산은 지금 부동산 가계부채들이나 이런 것들과 은행하고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갑자기 떨어지면은 그 시스템이 흔들리기 때문에 일정 정도 뒷받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거는 좀 싸워야 되는 건데 돈을 풀어서 주택 가격을 올리면 부의 효과에 의해서 돈을 쓸 거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재정을 집행했을 때 너무 생산적인 데 쓰면 안 돼요. 너무 생산적인 데 쓰면 안 되는데 생산적인 건강한 데 쓰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또 생산을 하면 과잉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댐을 짓는다든지 댐을 짓는다든지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정책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새로운 부를 막 창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끔 뭐 그게 과연 좋은 일자리일까 하는 것들은 있지만 뭐 이렇게 그 소외 계층을 돕는 많은 인력들이 뭐 부족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늘리고 거기에 대한 국가 지원을 많이 하는 것들을 구매력을 높여주면서도 또 그 과잉을 야기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지 정책이 다분히 수요 유발적이면서도 또 다른 생산으로 교란을 주지 않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값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집값을 통해서 좀 바보죠. 집값이 올랐다고 집도 팔기 전에 돈을 쓰는 그래 집값 내리면 어떡하려고. 그게 다 가계부채에 대해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은행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집값은 우리가 연착륙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올려야 될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복지 수요나 지금 남북 관계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이 과잉을 만들지 않으면서 우리 자본의 탈출구, 우리 자본의 탈출구.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 성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으로 지금 정권은 다 막혀 있으니까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집값 올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집값은 유지만 하면 된다. 천천히 내려야 된다. 사실 아파트가 너무 비쌉니다. 이런 콘크리트 덩어리를 갖다가 몇십을 그러면 이제 4시가 넘었는데
뭐 강은 선생님 뭐 질문 없어요? 어렵게 오셨는데. 중국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예, 예. 그 저기 지금은 EU하고 미국하고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중국 관계가 있는데 중국이 재정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뭐 영국이라든가 재정 위기가 닥쳤을 때 그래요? 네, 미국과 다른 어떤 그 조건으로 그 재정 지원을 한다든가 돈을 빌려준다든가 뭐 저기 브라질이나 저쪽 그 남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 미국하고의 관계보다 중국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그 재정 위기를 이제 이렇게 탈피한 국가들이 좀 또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EU의 그런 어떤 재정 위기 상태에서 중국의 어떤 역할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중국이 이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맨날 뭐 IMF나 미국에만 손 벌리는 걸 지금 이제 이번에 만들자고 했던 것도 그 아시아 인프라 그것도 하나의 그런 시도라고 보고요. 제가 알고는 직접적으로 지금 빌려주거나 대안으로 등장한 사례는 좀 찾아보기 좀 아직은 힘들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돈 대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을 연장할 뿐이지. 그래서 프랑스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프랑스 우리나라에 돈 빌리러 옵니다. 답답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재정위기는 결국 제도적인 와야 되고요.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디폴트가 안 나는 게 성공이 아니라 그 디폴트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실업률이 25%나 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거는 좀 아는데요. 중국이 두 개를 하더라고요. AIIB하고 NDB라고 그래가지고 브릭스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신개발은행. 근데 이제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IMF에 대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돈도 뭐 빌려주고 이런 거 하는 것 같던데 나중에 자세하게. 예, 오늘 이렇게 좀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이승경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